하나 플러스 원 54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주희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감동받았던 일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카데미상 후보로도 오른 작품이라서 이미 알고들 계실 텐데요.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좀 늦었지만 봤습니다. 재미교포 셀린 송 감독의 첫 작품이죠. 메인으로 나오는 등장인물은 거의 세 사람뿐인데요. 재미교포 배우인 그레타 리 씨, 유태오 씨, 그리고 재미 유대인 역을 맡았던 존 마가로 씨 뿐이죠. 저예산 독립영화였기 때문에 북미 4곳에서 상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카데미상 후보까지 오른 걸 보면 도대체 이 작품이 얼마나 개성적이고 또 마음을 흔들어 놓는 작품인지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짐작은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꿉친구로 아련한 사랑을 품었던 서울 출신의 소녀 노라와 소년 혜성. 하지만 노라 가족이 캐나다 이민을 결정하고 나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후 두 사람이 우연히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지만요. 극작가로 성공하기 위해 뉴욕에서 지내는 노라와 평범한 한국 대학생인 혜성이는 사는 환경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엇갈리기만 했죠. 그리고 노라는 유대인 작가 아서와 결혼을 한 뒤 작가의 꿈을 품고 뉴욕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흐릅니다. 회사에 취직한 혜성이도 멋지게 성장을 했죠. 노라와 혜성이 둘 다 36살이 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 혜성이가 노라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서 뉴욕으로 갑자기 날아옵니다. 이 영화가 클라이맥스에 달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됐고 7일 동안 함께 지내는데요. 7일 동안 노라와 혜성이 그리고 노라의 남편 아서의 심경을 그려내고 있죠. 정말 조용히 아주 깊이 스며드는 듯한 뛰어난 연기가 영화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화 테마는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인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난 제 마음에도 과거의 멋진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첫사랑뿐만 아니라요. 네, 예를 들면 부모님과의 따뜻한 추억, 또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들, 또 조금은 쑥스러운 청춘의 나날들, 지금은 만날 수 없게 된 베프들과의 소중했던 시간들, 정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추억들이 한꺼번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북받쳐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애착 같은 것들을 저 또한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우리를 새로운 환경에 내밀어 놓으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용납하지 않는 거죠.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자신의 입장도 바뀌게 되고 생각도 점점 변화하면서 바로 그때의 자신한테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가 선택한 결과이고 또 저는 저의 지금 삶에 대해 물론 납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한참 전까지는요, 멀어져 버린 과거에 대한 애착 같은 것들이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말이죠. 납득은 하고 있지만 모순된다거나 해야 할까요? 글쎄요, 후회까지는 아니지만요. 성인이 됐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양면성을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에서 그려내고 있지요. 주연 배우 그레타 리시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클라이맥스 부분의 45초 장면에서 전해져 오는 애절함이, 그 절절함이 얼마나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지 모르겠네요. 네, 1965년 미국에서 동양인 이민 금지법이 폐지되면서 한국 사람들의 미국행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죠. 그리고 이민의 정점을 찍은 1985년과 1987년 사이에 연간 3만 5천 명의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감독인 셀린 송 씨, 그리고 그레타 리 씨도 재미교포 2세죠. 유태호 씨도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살았었죠. 이렇게 재미교포들한테는 과거가 돼버린 조국인 한국, 또한 이 영화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테마가 아니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그들처럼 한국을 떠나 살고 있기에 이 영화를 보면서 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에서 펼쳐진 뉴욕 마철루의 무수한 불빛, 그 하나하나가 이민자들의 조국을 하나씩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정말 너무나도 거대한 영화로 다가오는 바람에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분을 좀 바꿔서 공부 모드로 들어가 볼까요? 돈짱과 함께 술술 한국어 공부 시간입니다. 네, 그럼 돈짱 안녕. 안녕 언니 안녕. 완전 업됐구만. 긴장돼서요. 일부러 해봤어요. 오페라 가수인 줄 알았네. 이제 정말 새로운 해가 됐어. 네. 올해 목표는 뭡니까? 올해는 제가 편집장 일을 끝나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앞으로는 독자분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많이 이벤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그럼 나도 꼭 같이 가야겠다. 진짜지? 진짜죠? 약속. 네. 진짜죠? 아니, 약속. 항상 반말하잖아. 나한테 뭐 새삼스럽게. 진짜죠? 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올해는 그걸 목표로 우리 한번 화이팅. 화이팅! 해보자. 그럼 오늘 공부도 마지막 화이팅이다. 네. 화이팅! 네, 오늘 테마는요. 다면서와 을걸 그랬어요 입니다. 포인트를 지면에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먼저 한번 보신 다음에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와 같이 할 때 지면을 보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술술 한국어 For Fluent Talk. 네, 먼저 다면서요입니다. 무슨 정보라든가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를 확인할 때 쓰지.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동사, 형용사 전부 다 씁니다. 네. 네, 그럼 뭐 돈장이랑 뭐 바로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케이입니까? 오케이. 주어에 조사가 안 붙어 있을 경우에는 조사도 붙여주고 해여체로 바꿔주면 됩니다. 해요. 예. 마음의 준비 오케이? 오케이. 네. 성격. 좀 급하다. 성격 급하다. 성격이 좀 급하다면서요. 성격이 좀 급하다면서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토란 껍질 벗겨지다. 길다. 그렇게 하면 토란이 뭐예요? 토란. 뭐야? 토란? 먹는 거. 매끈매끈한 거. 사토이모. 사토이모. 네네. 그렇게 하면 토란 껍질이 벗겨진다면서요? 아주 잘했어. 네. 그렇게 하면 토란 껍질이 벗겨진다면서요? 네.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그 사람, 마음대로 하다.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면서요. 나쁜 사람이네.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면서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차례입니다. 조사도 붙여주시고 해어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돈장도 같이 생각해야 돼. 오케이? 네. 네.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면서요? 돈장 됐어? 네. 왜 멍하게 있어? 멍 때리고 있어. 생각을. 그러면 안 되지. 네네. 네. 다음 문제입니다. 그 친구 성격. 털털하다. 그 친구 성격이 털털하다면서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빠, 너무 짜게 먹다. 오빠가 너무 짜게 먹는다면서요? 돈장아, 됐어? 이때 오빠는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괜찮네. 오빠는 해도 돼요. 네. 아니, 천장을 쳐다보면서 왜 그러나 했지. 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을 걸 그랬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유감이라고 생각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어. 오케이? 네. 네. 형용사에도 물론 쓸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럼 돈장 하자. 네. 문제 냅니다. 을 걸 그랬어요로 바꾸는 거야. 네. 조사도 붙여야 하고 헤어처로 바꿔줍니다. 네. 네. 주식 많이 사두다. 주식을 많이 사둘 걸 그랬어요. 주식을 많이 사둘 걸 그랬어요. 네. 네. 좀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 그 소문 믿어보다. 그 소문을 믿어보다? 음. 믿어볼 걸 그랬어요. 그 소문을 믿어볼 걸 그랬어요.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 네. 저 도와드리다. 저 도와드리다? 저 도와드리다? 저예요? 저를 도와드릴 걸 그랬어요? 아니지. 저를 내가 누군가를 제가 도와드릴 걸 그랬어요. 제가 도와드릴 걸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렵다 그랬지? 네네. 네. 그럼 여러분 차례입니다. 조사도 붙여주시고 헤어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돈장도 하는 거야. 멍 네. 때리지 말고. 네네네. 알았지? 아침을 먹다. 아침을 먹을 걸 그랬어요.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센텐스지? 네. 다음입니다. 김치찌개. 맵게 하다. 김치찌개를 맵게 할 걸 그랬어요. 돈장아 맞췄어? 됐어? 저도 매운 거 좋아해요. 그래서 잘했다고? 네네. 네, 오케이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사업은 비즈니스입니다. 오케이요? 사업 크게 벌이다. 사업을 크게 벌일 걸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네. 오케이였습니까? 네. 여러분 잘하셨나요? 네, 이제는 총복습 들어갈 텐데요. 마음의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처럼만 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도 붙여주시고 해여체로 바꿔주시는데 뭐뭐다면서요. 아니면 뭐뭐을 걸 그랬어요. 오케이입니까? 나한테 보여줘야 돼, 마지막. 잘했는지 아닌지 빨리빨리 써. 네. 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 걸 그랬어요. 캐나다 많이 춥다. 캐나다가 많이 춥다면서요? 사람들 많이 모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서요? 장사 하지 말다. 장사를 하지 말 걸 그랬어요. 월급 그렇게 적다. 월급이 그렇게 적다면서요? 일 엄청 많다. 일이 엄청 많다면서요? 제 쪽, 그러니까 저의 쪽이라는 소리입니다. 제, 와타시가와 와타시노호, 제 쪽. 먼저 선을 그었다. 제 쪽에서 먼저 선을 그을 걸 그랬어요. 남친, 못 만났다. 남친을 못 만났다면서요? 잡초, 뽑지 말다. 잡초를 뽑지 말 걸 그랬어요. 전 여친, 전화 왔다. 전 여친한테서 전화가 왔다면서요? 아이, 많이 아프다. 아이가 많이 아프다면서요? 저, 그때 참다. 이게 조금 어렵죠? 네. 제가 그때 참을 걸 그랬어요. 할머니, 많이 우셨다. 할머니가 많이 우셨다면서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면서요? 좀 기다리다. 제가 좀 기다릴 걸 그랬어요. 돈 많이 모자랐다. 돈이 많이 모자랐다면서요? 좀 더 고민하다. 좀 더 고민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좀 깁니다. 먼저, 그 사람, 잡다. 다시 한번 문제 낼게요.
먼저 그 사람 잡다. 제가 먼저 그 사람을 잡을 걸 그랬어요. 건강 좋아지셨다. 건강이 좋아지셨다면서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돈 아끼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을 아낄 걸 그랬어요. 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인데요. 정말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 돈장아. 저가 나오면 주어 부분에서 그치? 제가로 바꿔야 하니까 좀 어렵긴 한데 이게 그냥 입으로 계속 들으면서 입으로 연습하다 보면 정말 제일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고 우리 이제 오늘 슬슬 한국어 공부 수업 시간 중에서는 마지막 인사가 되겠네. 돈장, 여태까지 공부 같이 해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고 또 너무 잘했어. 진짜로 완전 100점이야. 고마워요, 언니. 수고했어. 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잠깐 제 추억 이야기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맨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잠시 보증인 선생님 댁에서 지냈습니다. 그때는요, 일본인 보증인 선생님이 없으면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와 친분이 있으셨던 도쿄에서 의사 일을 하셨던 고급은 선생님이라는 할아버지가 보증인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때 그 할아버지 댁이 도쿄 닌교조에 있었고 또 부인 할머니 선생님은 후카가와에서 소아과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카가와를 제가 지난번에 산책도 할 겸 해서 다녀왔어요. 기요스미 시라카와 몬센나카쪽, 기바 등등 정말 그날은 하루 종일 많이 걸어 다녔는데요. 근데 지금은 고층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서 어디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꽤 큰 절이 있어서 그 골목길을 걸어 다니기도 하고 몬센나카초 상점가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후카가와 후도선의 경내를 어슬렁 걸어 다니면서 옛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저한테는 서울과는 너무나도 다른 일본의 거리가
참 신선했어요. 그래서 그 보증인 선생님 댁에 있었을 때 말도 모르면서 정말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제가 말을 모르니까 돌아다닐 때 이 근처에 높이 솟아있는 오센또죠. 공중 목욕탕에 굴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그래서 그 굴뚝을 기준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곤 했었어요. 상점가, 그러니까 몬센나카 쪽 상점가에서 붕어빵을 사 먹기도 했고요. 제가 콜라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콜라를 엄청 좋아했어요. 콜라 킬러였습니다. 그래서 콜라를 마시러 롯데리아에 들어갔다가 근데 설마 일본어로 코라라고 발음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콜라 쿠다사이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니 콜라라는 말을 모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콜라가 2글자밖에 없는데 열심히 액센트를 막 바꿨어요. 콜라 쿠다사이 콜라 아무리 발음을 해도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오고 말았다는 정말 제가 그런 추억도 있었습니다. 보증인 선생님 댁에는요. 선생님의 어머니이신 정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마도 다이쇼 시대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셨나 생각이 드는데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자세도 정말 꼿꼿하고 바르신 너무너무 귀여운 할머니셨어요.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고 저에게 정말 올바른 아름다운 일본말을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제가 그때는 아이우에오도 정말 아무것도 못했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본말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제가 외출하면서 이때 마이리마스 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다다이마 모도때 마이리마시다. 지금은 정말 거의 안 쓰는 말을 열심히 썼던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드릴 때마다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정중한 그런 말들로 제가 인사를 한 적도 있었네요. 그때 할머니께서 기뻐하셨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말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보통 아기는 가장 먼저 엄마 아빠 말을 들으면서 익혀나가잖아요? 그때 그 말들이 그냥 의미라기보다는 역시 애정이 듬뿍 담겨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세계를 알아가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다양한 용도의 언어를 사용하곤 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말에는 정말 사랑이 듬뿍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곤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성경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성경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
말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환경과 우리를 성장하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 말이었는지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또 우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잘 살아오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 것인지. 글쎄요, 저는요, 생명이 우연하게 탄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화의 최종적인 형태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다른 생물보다 열악한 부분이 이렇게나 많은 걸까요? 왜 이렇게나 어리석은 걸까요? 우리 인간이 인생을 잘 살아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을 바라며 하나님이 처음으로 해주신 말씀의 그 사랑이야말로 말의 본질이 아닐까, 본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뱉어내는 말들이 불순해져 있음을 정말 많이 느끼곤 합니다. 악질적인 말이나 비관적인 말, 또 요즘에는 정말 일본말로 롬파라는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듣기도 하는데요. 제가 내뱉는 말도 정말 너무 많이 오염돼 있는 것 같아서 전 정말요, 이제부터는 오염된 더러운 말보다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제가 하나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한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냥 아름다운 모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격려와 사랑이 듬뿍 들어있다는 걸 뜻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한국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한국 사회에 참여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요, 제2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라고 말해주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모두가 반짝거리는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곤 합니다. 글쎄요, 그런 마음으로도 수업을 듣고 있다 보면 학생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한국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익혀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요, 한국에 유학을 가서 한국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아주 멋진 경험을 하면서 인생관이 바뀌어가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저는요, 이 말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두 나라가 깊어져 가고 있음을, 두 나라 관계가 깊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곤 한답니다. 또 교류가 하나하나 쌓이면서 일본과 한국이 대립관계에서 화해하는 사이로, 또 서로 이해하며 리스펙하는,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끼곤 하죠. 미력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요. 그와 동시에 말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말이 갖고 있는 강한 파워, 그러니까 힘을 새삼 느끼면서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곤 한답니다. 아까 읽어드린 성경 말씀 중에 말씀이 빛이라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한국어를 배우고 계시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한일 관계를
이끌어가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꼭 이끌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서로 충돌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점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웃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점점 증오심이 불타오르는 전 세계에서 한일 관계가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건요, 바로 심플함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들려드릴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1+1 54호,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나와 하나. 네,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신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편집장 아사미 아야코짱, 돈짱. 글쎄요, 뭐라 말해야 할지 정말 여태까지 일로 만났던 여자 사람들 중에 가장 여장부 같은 시원시원한 여장부. 같이 일할 때 이렇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자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말이 너무 무색하지만 돈짱아, 정말 너무 고마웠어. 술술 한국어 원고 쓸 때 함께한 편집부의 와시자와 군. 조용하지만 아주 듬직했던 와씨. 와씨가 있어서 항상 든든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 1+1 교정을 담당하셨던 최순희 언니, 한흥철 씨, 문화가다상, 백상희 선생님, 오카다상.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뵌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차라도 마시게 언제 한번 시간 좀 내주세요. 영업 담당 사다모토상. 서점에 저희 하나책을 홍보하느라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편집장으로 항상 뒤에서 도와준 마츠시마 아야짱. 가끔 귀여운 공주님의 발레나 뮤지컬 분투 이야기도 들으면서 또 편집 후기 때문에 내가 부담되지 않게 굉장히 신경 써서 라인 보내주었던 거나 다 알고 있어.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웠어. 이제 와서야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되네. 정말 고마워.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멋지고 값진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배정열 대표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같이 취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셨던 맥주를 잊을 수가 없네요. 나름 좋은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함께 저희 하나를 만들어 오신 한국어 선생님 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직접 감사 인사 드릴 수 있었으면 하네요. 선생님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다는 말로밖에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독자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 뵙고 싶고요. 불러만 주신다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한국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언젠가 꼭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 플러스 원 지금까지 임주희였습니다.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정당 활동과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6개 사항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11시를 기해 발령됐습니다. 무장한 군 병력 280여 명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4일 오전 1시 여야 의원 190명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오전 4시 27분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 이후 45년 만입니다. 올 시즌 한국 프로야구 관중 수가 9월 15일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모두 10개 구단이 144경기를 치르며 정규 시즌 우승팀을 가리는데 이번 시즌 총 720경기 가운데 30%를 넘는 221개 경기가 매진됐고 최종 관중 수는 1,088만 7,7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화 관람이나 음악 공연 등 티켓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야구장 입장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응원 문화와 더불어 2030 세대 팬들을 야구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한국 시리즈는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가 2위 삼성 라이온즈를 4승 1패로 꺾고 7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10월 10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1993년에 시인으로 등단한 한강 작가는 이듬해 소설 붉은 닻으로 소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해 2016년에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 국제부문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한강 작가는 2014년에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2021년에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를 발표했는데 노벨위원회는 한강 작가의 작품들을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1700년대 후반, 이탈리아의 해부학자 루이지 갈바니는 죽은 개구리 다리에 수술용 칼을 대자 다리가 움찔하며 움직이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갈바니는 개구리의 몸에서 전기가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말을 전해 들은 갈바니의 친구 알렉산드로 볼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개구리를 올려놓은 금속판과 수술용 칼 사이에 전기가 통한 것이라고 봤죠. 훗날 실험을 통해 볼타의 생각이 옳은 것으로 증명됐어요. 볼타는 1800년경 앞서 설명한 개구리 다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 사이에서 움직이는 현상에 착안해 전지를 만들었는데요. 그는 아연판과 구리판 사이에 전선으로 전구를 잇고 그 전선을 통해 전기가 통하게끔 했어요. 볼타 전지로 불린 이 장치가 최초의 전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건전지와 휴대폰 배터리로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도 사용하는 금속의 종류만 다를 뿐 기본 원리는 볼타 전지와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700년대 후반, 이탈리아의 해부학자 루이지 갈바니는 죽은 개구리 다리에 수술용 칼을 대자 다리가 움찔하며 움직이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갈바니는 개구리의 몸에서 전기가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말을 전해 들은 갈바니의 친구 알렉산드로 볼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개구리를 올려놓은 금속판과 수술용 칼 사이에 전기가 통한 것이라고 봤죠. 훗날 실험을 통해 볼타의 생각이 옳은 것으로 증명됐어요. 볼타는 1800년경 앞서 설명한 개구리 다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 사이에서 움직이는 현상에 착안해 전지를 만들었는데요. 그는 아연판과 구리판 사이에 전선으로 전구를 잇고 그 전선을 통해 전기가 통하게끔 했어요. 볼타 전지로 불린 이 장치가 최초의 전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건전지와 휴대폰 배터리로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도 사용하는 금속의 종류만 다를 뿐 기본 원리는 볼타 전지와 같습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청자의 상감기법을 응용하여 상감청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상감기법은 무늬를 새긴 자리에 다른 색의 흙을 넣어 만드는 것입니다. 갓 빚은 그릇에 무늬를 새기고 그 자리에 흰색이나 붉은색이 나는 흙을 채운 후 가마에 넣어 초벌구이를 하고 유약을 바른 후 높은 온도로 마침구이를 합니다. 흙 속의 철분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흰 흙은 더욱 뽀얗게 되고 붉은 흙은 검게 되어 푸른 바탕색과 어울려 아름다운 청자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술로 만들어진 상감청자는 세계 제1의 공예품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고려시대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청자의 상감기법을 응용하여 상감청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상감기법은 무늬를 새긴 자리에
다른 색의 흙을 넣어 만드는 것입니다. 갓 빚은 그릇에 무늬를 새기고 그 자리에 흰색이나 붉은색이 나는 흙을 채운 후 가마에 넣어 초벌구이를 하고 유약을 바른 후 높은 온도로 마침구이를 합니다. 흙 속의 철분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흰 흙은 더욱 뽀얗게 되고 붉은 흙은 검게 되어 푸른 바탕색과 어울려 아름다운 청자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술로 만들어진 상감청자는 세계 제1의 공예품으로 여겨졌습니다. 33번 34번 '손에 땀을 쥐다.' 결승전은 손에 땀을 쥘 정도로 접전이었다. 이 경기는 박빙의 승부여서 손에 땀을 쥘 정도로 긴장감이 있다. 배수진을 치다. 모두 죽을 각오로 배수진을 치고 적들과 싸웠다. 이번 올림픽을 마지막 찬스로 보고 배수진을 치고 훈련에 임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길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돌진해 오다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형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발을 구르다. 폭우에 집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비행기가 결항이 돼서 그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피가 마르다. 부도 직전인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피가 마르는 상황이다. 어제 축구는 승부차기까지 갈 정도로 피가 마르는 경기였다. 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상섭.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실험실에서 청개구리를 해부할 때의 형상이다. 아직 살아있는 개구리가 내 다리에 핀을 박고 누워 선생이 내장들을 꺼내고 찌를 때 진저리를 쳤다. 나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몸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불면증이 점점 더 심해졌다. 서울을 떠나고 싶던 참에 친구 H가 남포로 여행을 가자고 했다. 도중에 기차를 갈아타려고 평양에 내렸다. 대동강으로 나가 햇빛에 반짝이는 물을 구경하고 등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의 남자를 보았다. 그를 보며 인간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 생각했다. 잠시 낮잠에 들었을 때 나는 목이 졸리는 꿈을 꾸었다. 남포에 도착했다. 나는 이곳에서 친구 Y와 A를 통해 광인이며 철인으로 알려진 김창옥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를 본 나는 중학교 시절 청개구리를 해부하던 선생을 떠올렸다. 감전된 것처럼 가슴에 전율이 일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호기심이 밀어닥쳤다.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3층 집을 단돈 35냥으로 한 달하고 13일 만에 지었다고 했다. 김창옥의 부친은 김창옥이 10대일 때 죽고 지병이 있던 모친도 뒤이어 죽었다. 삶의 중심이었던 어머니를 잃은 뒤 김창옥에게 희망이라고는 없었으나 아내를 얻고 교편을 잡고 딸을 낳았을 때 비로소 가정다운 가정을 이루었다고 여겼다. 그러나 처참한 검은 그림자는 아내마저 죽음으로 앗아갔다. 술로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는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자기보다 어린 아내를 맞아 새 장가를 들었다. 몇 년간은 탈 없이 살았는데 그가 몇 달간 불의의 옥살이를 하고 나왔을 때 아내는 가출하여 창녀가 되어 있었다. 이때부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란 고통은 모조리 그에게 덤벼들었다. 분노와 낙심으로 무너진 그는 정신이 차츰 이상해져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는 동서친목회라는 가상의 조직을 설립하고 세계 평화를 부르짖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남포의 친구 Y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편지 속에 김창옥이 지은 집은 불탔고 그는 자취를 감추었다고 쓰여 있었다. 편지를 읽은 나의 가슴은 무겁고 울적했다.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정당 활동과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6개 사항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11시를 기해 발령됐습니다. 무장한 군 병력 280여 명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4일 오전 1시 여야 의원 190명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오전 4시 27분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 이후 45년 만입니다. 올 시즌 한국 프로야구 관중 수가 9월 15일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모두 10개 구단이 144경기를 치르며 정규 시즌 우승팀을 가리는데 이번 시즌 총 720경기 가운데 30%를 넘는 221개 경기가 매진됐고 최종 관중 수는 1,088만 7,7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화 관람이나 음악 공연 등 티켓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야구장 입장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응원 문화와 더불어 2030 세대 팬들을 야구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한국 시리즈는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가 2위 삼성 라이온즈를 4승 1패로 꺾고 7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10월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1993년에 시인으로 등단한 한강 작가는 이듬해 소설 붉은 닻으로 소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해 2016년에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 국제부문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한강 작가는 2014년에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2021년에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를 발표했는데 노벨위원회는 한강 작가의 작품들을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辻野祐希の連載コラム、もう一つの眼差し。皆さんこんにちは、辻野祐希です。お元気でお過ごしでしょうか？前回はですね、言語学習とウェルビーイングというタイトルで、ウェルビーイングや幸福、健康、予防医学などといった視座から言語学習を見据えてみました。その中で言語学習と老後の QOL についても触れましたけれども、神経科学のですね、知見などを持ち出さなくても、言語学習が老境の生活を明るくするということは自明かもしれません。面語の機会は一度も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著作を通して多くを学ばせていただいた言語学者、スラブ語学者の知野栄一先生は、もし次々に外国語を学ぼうと決心すれば、いくら日本人の寿命が伸びようとも死ぬまで退屈する暇はなく、することのない老年の不安からは永遠に解放されるのであると書いておられます。で、学者によってですね、見解は異なりますけれども、世界にはおよそ6000ぐらいの言語が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ので、確かに言語学習を趣味にしてしまえば、人然と時を過ごすということもなくなりますよね。で、韓国語だけでもですね、深く肉薄するには何十年という歳月を要しますし、母語の日本語でさえ一生かけて学び続けるものです。完璧な母語話者なるものは原理的に存在し得ません。その意味でですね、言葉に関心を持ったということは、その時点でもうすでにとても幸せなのです。で、ジョルジョ・アガンベンのですね、英訳者としても著文する哲学者のダニエル・ヘラー・ローゼン氏が、ロマン・ヤコブソンの論考を引きながら指摘するようにですね、私たちは母語を獲得するプロセスにおいて、難語として一時は発音していた無限の音の数々を忘却せねばなりません。すなわち、母語の習得とはですね、生徳的に所有していた潜在的可能性の喪失でもあり、翻って非母語学習とは、その喪失を回復させる営みなんですね。そしてそれは実存の原点へと回帰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もあって、源泉を絶する性の円環性をですね、体験させてくれます。そうした事実に思いを致すとき、言語というのはなんと奥深いものだろうか。言語学を専門にしてですね、本当に良かったというふうにその幸せを噛み締めたくなります。それで、今回はですね、読書について語ろうと思っていますけれども、私は子供の頃から本や書店が大好きで、その延長線上に今の大学教員という仕事があります。で、中学生の頃、文化人類学者の
研究室を訪問する機会がありまして、関牛重刀のですね、書物に圧倒されたことをよく覚えています。で、学者になったら、高官な蔵書に囲まれて、読書三昧の生活が送れると。そんな淡い期待もあってですね、人文系の学者という道を選びました。で、今の私の研究室にもですね、大量の書籍が所狭しと執筆していて、ここにある本全部読まれたんですかっていうふうにしばしば聞かれます。で、もちろんそんなはずはなくですね、そもそも持っているのか持っていないのかすら把握していない書物もあります。買ったはずの本がですね、見つからず再購入したら、その後床にですね、ピラミッド状にうつ高く、積み上げられた本の山が崩落して、その中から偶然発見される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ことも日常茶飯事です。で、弁相めいてしまいますけれども、現在の日本の大学は、読書だけに集中できるような悠長な場ではなく、また本が置ける、空間的な限界もね、ありますので、致し方ありません。ところで、私が学生たちと接していて驚くのは、買った本はすぐに読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ですね、そういう思い込みが、強すぎることです。本とはいつかそれが理解できるような自分になりたいから買うものであって、それは日本語書籍でも韓国語書籍でも同じです。そして理解できる自分になりたいと願った時点でその本との関係性は成立していて、実際にそうした自分になれるかどうかはですね、その書に出会った段階では判じることができません。いきなり、妖刀の祭事とですね、格闘する必要はなくて、とりあえず手に入れて、前書きだけでも読めれば十分だと思うんですね。著者とか、あるいは役者のプロフィールを眺めるだけでもいいと思います。このような、楽観的で未来志向的な構えでないと、読書は楽しくないし、読まねばならないというですね、統一性に根ざした読書に魅力はありません。書物を買うとはいつかわかるかもしれないし、わからないかもしれない。そういう自身の変容可能性のうち、わかる方の自分に希望を落としてみる、時間性を伴う行為なんですね。で、昨年、疫作された著述家の松岡聖剛氏は、読書は大変な行為だとかですね、崇高な営みだなどと思いすぎないことが大切であり、本は日々の着るものに近い。ジーンズの上にシャツを着たり、セーターを着たり、ジャケットを着たりするように、自分のお気に入りのジーンズリテラシーの上にいろいろ本の組み合わせを着たり脱いだりすればいいといった旨のことをおっしゃっています。で、私も、かかる読書論にはですね、全面的に、賛同します。読書という行為を神聖化することで、かえって本が読めなくなってしまうというのは、おそらく多くの人が経験することで、それでは本末転倒だからですね。で、ショーペンハウエルが、読書は他人にものを考えてもらうことであるというふうに同破したのはよく知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本を読む我々は他人の考えた過程を反復的にたどるに過ぎない。精神も他人の思想によって絶えず圧迫されると弾力を失うなどとも助していまして、多読をですね、否定的に捉えつつ、熟慮を重ねることによってのみ読まれたものは真に読者のものになるとして、自分の頭で考えることのですね、重要性を説いています。で、このことは言い換えると、本とは常に思考を要求してくるものであり、それに応えない読書というのは無意味だと。そ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よね。で、世間ではですね、たくさんの本を読んでいる人が偉いとか、速いスピードで本を理解できる人が優れているとかですね。そう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るように見受けられますけれども、ショーペンハウエルの金言の断片に心が救われる人も少なくないと思います。多くの本を早く読むよりも、分量的には過小でもですね、自身のペースでゆっくりと入れ噛むように読む。もしかするこうした知読こそが、とりわけインターネット上で膨大な情報にいつもさらされ続けている私たちに必要な読書に対する正しい態度かもしれません。
これは論語に出てくる、学びて思わざればすなわち暮らし、思いて学ばざればすなわち危うしという一節とも部分的にリンクします。で、さらに言えばですね、背拍子を読むだけでも立派な読書です。私は学生時代、大学図書館の韓国語書籍のコーナーに行って、よく背拍子を読んでいました。言ってみれば背拍子の読書ですね。で、まだ本一冊を読み通せるほどの韓国語の旅力がない頃でしたけれども、背拍子だけなら読めるわけですね。そして、知らない単語が目についたらすぐに調べて覚える。例えば、マルトゥとかですね、キルソンとかいった、こういった言葉はですね、背拍子の読書をしながら覚えた単語です。日本語書籍についてもですね、どんな本があるのかとか、どんな書き手がいるのか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ことを知るのは大事な勉強で、背拍子の読書はですね、ある種の教養的なるものを形成するのに役立ちます。詩人の菅慶次郎氏が言うように、本に冊という単位はなく、すべての本は緩やかにつながっています。で、そのことをですね、実感するためにも、書かれた言語を問わず、書家に連なる背拍子を見張かすことは、知的に意味のある営み。そう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昨今の K-BOOK ブームによって、韓国語書籍が数多く翻訳されて、日本語で同時代の韓国の文学であるとか、あるいは知の世界にですね、接近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つまり、まずは日本語で未読した上で原書に挑戦することが可能な、韓国語学習者にとってはですね、夢のような時代が到来したということです。同じ本を別の言語で再度、召喚できる。これほど贅沢なこと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ね。いつかきっと読めるはずの自分を信じて、原書もぜひ手にしてみましょう。構えすぎず、まずは軽やかに背拍子の読書からいかがでしょうか。ということで今回も最後まで聞い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辻野ゆきでした。